도둑년이 너였어?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번개처럼 잡아 흔들었다. 애까지 가진 년이 남의 돈을 훔쳐? 대답해. 저 아니에요, 제발.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물이 뺨을 타며 떨어졌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이 모욕이 곧 그들의 인생을 뒤집는 첫 신호였다는 걸. 그녀를 둘러싼 거짓된 정의의 실체가 곧 드러납니다. 과연 이 거대한 음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수지는 이 나락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와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저는 윤수진입니다. 21살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제가 32살의 나이에 임신 7개월, 만삭의 몸으로 서울 최고급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재개발 구역을 손에 쥐고 있는 건물주 집의 며느리가 바로 저예요. 비가 오는 저녁입니다. 새로 지어진 이 오피스텔은 재개발 직전의 꿉꿉한 흙냄새 대신 값비싼 가죽 소파와 희미한 백합, 향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네요. 밖은 천둥 번개가 치고 있지만 이곳 거실은 완벽하게 밀폐되어 세상의 소음과는 단절된 느낌을 주거든요. 남편 박지우 씨는 중견 건설사 법무팀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저에게 한없이 부드러운 모범 남편이지만 사실 시어머니 오선옥 여사님과 시아버지 박찬호 사장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죠. 오늘 저녁 식사 자리의 화제는 역시나 재개발 이야기였습니다. 지역 유지이신 시아버지 박찬호 사장님은 연신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고 독실한 교회 권사이신 시어머니 오선옥 여사님은 그동안 세입자들을 쫓아내며 겪었던 소위고생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고 우아하게 웃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통쾌하다는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떡볶이집 아줌마도 결국 나갔어요. 질긴 사람들이죠. 법이고 뭐고 막무가내로 버티려고 하는데 저는 그 신보가 너무 싫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정하고 정갈한 말투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차갑고 매몰찼습니다. 가난한 것들은 원래 시끄러워요. 배려를 해주면 더 기어오르거든요. 박 변호사님이 딱 법대로 정리해준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우리 지우가 참 야무지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지금 임신 7개월이거든요. 아이의 작은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그저 가난한 편의점 알바 출신이지만 저의 과거와 제 가슴 속에는 그들이 경멸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향기가 저를 덮어 누르고 있지만 저는 제 삶의 근원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재개발의 논리,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이들의 방식이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독하고 차가운 황금 우리 속에서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었던 가난의 억울함이나 이 집안의 비리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간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문득 저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남들이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제 아버지, 그분의 손은 늘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어떤 서류를 만지든 어떤 옷을 입든 그분의 손가락 끝에는 늘 절제된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위선에 무너질 때마다
저는 그 단정한 손을 떠올리며 버텨왔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이 저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밖에 빗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곧 무시무시한 폭풍으로 변할 것만 같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오전에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햇살은 여전히 옅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몸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태교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시어머니 오선옥 여사님과 저, 그리고 잠시 외출 중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오피스텔 내부를 감도는 섬유 유연제의 달콤한 후각이 맴돌던 중 곧이어 안방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금고를 열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정적 뒤 격렬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금고가 완전히 비었어요. 저는 놀라서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텅 빈 금고를 허망하게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어제 시세입자들에게 줄 예정이었던 보상금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단정하고 차분했던 눈빛은 이제 날카로운 검처럼 저를 향해 겨눠졌습니다. 수진 씨, 혹시 이 방에 들어왔습니까? 당신, 낮에 복도를 2번 지나갔더군요.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는요, 거실에만 있었어요. 맹세합니다. 저는 금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거실 한쪽에 설치된 홈 네트워크 CCTV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선명하게 오늘의 낮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드레스룸 앞을 지나 복도로 가는 장면, 그리고 잠시 후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장면이 2번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얇고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어제 그토록 경멸하던 그 말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군요. 가난한 집에서 왔으니 돈에 욕심이 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감히 이 집안의 금고에 손을 대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잔혹함은 제 뱃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걸고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돈 100원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정말 손도 안 댔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울먹이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남편 박지우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긴장된 공기의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애매하게 섰습니다. 엄마, 수진 씨,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얘기해봐요. 3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는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억울함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단 차분이라는 중립적인 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권력과 돈을 거스를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남편의 미지근한 태도가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보다 저에게 더 큰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안에서 가난한 집 출신의 도둑년이라는 낙인을 이마에 새긴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 밖으로 시아버지의 구두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낮의 불안한 공기는 이윽고 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남편 지우 씨가 잠깐 내려놓은 듯한 저녁 식사 포장 박스에서 희미하게 고기 볶는 후각이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식사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선옥 여사님은 소파 테이블 위에 찢어진 갈색 현금 봉투를 툭 던져 놓았습니다.
봉투 안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이 끔찍하게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를 거실 한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듯 차가운 시선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수진 씨, 지금 자백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을 말하면 시어머니로서 모른 척 덮고 경찰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봐줄게요. 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교활하게 계산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을 되찾기 위해 자백이라는 함정을 파고 며느리의 양심과 현실적인 두려움을 동시에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이 그렁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욕심낸 적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저는 도둑질은 안 합니다. 도둑질이라 스스로 입으로 그 단어를 꺼냈군요. 선옥 여사님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평온했던 그녀의 표정이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돌연 맹수처럼 수진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이 수진 씨의 긴 머리채를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수진 씨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해? 내 집안을 더럽혀? 감히. 선옥 여사님은 임신한 며느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정없이 머리채를 움켜쥔 채 대리석 복도 바닥을 향해 끌고 갔습니다. 수진 씨는 몸의 무게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도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 아이를 보호하려는 절박한 모성만이 그녀의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끌려가는 와중에 한 짝의 실내 슬리퍼가 거실 한복판에 외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편 박지우 씨는 이 모든 폭력적인 장면을 현관 바로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는 순간에도 그저 두 사람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려는 듯 애매하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수진 씨, 일단 엄마 말부터 들어보자고요. 그는 끝내 어머니의 팔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어머니의 권위와 재산을 상징하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허공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공동복도 바닥에 맨발로 내던져졌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복도의 감촉이 맨발의 발바닥을 통해 전신으로 소름 돋게 퍼져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육중한 소리는 수진 씨의 귀를 때리는 동시에 그녀와 이 집안의 모든 인연이 끊어졌음을 선언하는 단절의 소리였습니다. 그녀 앞에서 굳게 잠긴 문, 그 안쪽은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였으나 이제 그녀에게는 지옥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웅크려 앉아 뱃속 아이만이 유일한 온기인 채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웅크린 채 주저앉은 수진 씨는 몸을 떨면서도 본능적으로 배를 두 팔로 부여안았습니다. 복도에 깔린 짙은 회색 타일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원이었으나 곧 격렬한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지우 씨,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나 아니에요. 내가 안 훔쳤어요. 제발이요. 수진 씨는 필사적으로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는 소리에는 자신의 결백함과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못 믿겠어요? 그럼 우리 애는요? 이 아이까지 같이 내쫓는 거예요? 지우 씨. 문 안쪽 거실에서 선옥 여사님의 싸늘한 목소리가 복도를 향해 날카롭게 새어나왔습니다.
경찰을 부르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돈 훔친 년이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게 더 수치스러운 일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라. 내 발로 나간 걸로 해줄 테니. 지우 씨는 문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도 없이 굳게 닫힌 문처럼 그의 존재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어머니의 명령과 아내의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비겁한 그림자였습니다. 수진 씨는 문 아래 틈으로 남편의 발이 보일까 눈을 찌푸려 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정적이 그녀에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안에서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들리더니 거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지우 씨는 어둠 속으로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문 하나를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그는 아내와 아이를 이 매정한 현실 속에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이 침묵은 수진 씨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분노의 지점이었습니다. 이웃집 문틈으로 몇몇 시선이 잠시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낡은 복도식 아파트 건물이 주는 스산함 속에서 이웃들은 창백한 얼굴로 맨발의 임신부를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건물의 재개발 건물주 집이라는 권력의 상징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곧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하나둘 문을 닫아버리는 소리가 수진 씨에게는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다는 냉정한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울 힘도 없이 젖은 머리를 복도 바닥에 기댄 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복도 창문을 때리는 촉각이 그녀의 절망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지친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진 씨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마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연락처, 아빠라는 세 글자를 떨리는 손으로 누르며 그녀의 눈빛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눈물이 없었습니다. 무력감을 넘어선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복수의 결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맹세하듯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 젖은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수진 씨의 눈빛. 클로즈업이 앞으로 펼쳐질 격렬한 이야기를 예고하며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수진 씨의 눈에 불 꺼진 남편의 방문이 더욱 거대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그 문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문 하나 열어주지 않은 남편, 그리고 그 문 뒤에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 이태성 59씨는 그녀가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도 늘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에게도 언제나 지방대 교수라고만 소개되었습니다. 이 소박함의 뒤에는 남들에게는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태성 씨는 사실 국토교통부의 1차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법 재개발 특검팀의 책임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늘 깨끗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시집갈 그 집이 재개발 건물주 집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내 이름은 끝까지 말하지 마라.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 하기 전에
늘 자신의 편을 먼저 고르려 한단다. 그 집안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힘을 더 믿는 부류일 게다. 과거 이태성 씨는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가난한 세입자들 편에 서서 거대 건설사와 지방, 정치인의 검은 결탁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온갖 협박과 회유, 그리고 고독한 싸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선옥 여사님의 시댁과 연관된 거대 계열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숨겨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싸움의 여파가 딸에게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그 고단했던 싸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서류를 들여다보던 아버지의 지친 뒷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등 돌렸을 때도 꿋꿋이 원칙을 지키던 아버지의 외로운 의지. 수진 씨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시댁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진심은 통한다. 이 믿음이 그녀가 겪었던 모든 모욕과 멸시를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복도 바닥의 차가운 냉기 속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문 하나를 굳게 닫아버린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 문 뒤에서 느껴지는 시댁의 뿌리 깊은 권력. 이 두 가지가 그녀의 모든 인내와 희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데 뒤섞여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 즉 가족에 대한 정, 진실에 대한 희생, 그리고 헌신은 이 집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힘이 곧 정이었고 돈이 곧 진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아버지의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이 현재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함에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뜬 수진 씨의 얼굴에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정의감과 맞서 싸우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에서 흐느끼던 수진 씨의 앞에 그녀의 아버지 이태성 59씨가 도착했습니다. 태성 씨의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딸의 전화를 받고 밤새 달려온 듯 했습니다. 젖은 계단 모서리에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는 임신. 7개월의 딸을 본 태성 씨의 얼굴은 평생을 곱게 살아온 법조인의 냉철함과 아버지의 분노가 교차하며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주고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병원에 가자.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태성 씨는 수진 씨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즉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수진 씨는 임신부상의 진단을 받았고 이태성 특검팀장은 모든 진료 기록과 함께 폭행 당시의 멍 자국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의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위험 있는 선옥 여사님의 자택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옥 여사는 늘 그렇듯 아침 식사 후 우아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간밤에 벌어진 며느리의 소동 따위는 이미 잊은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 직인이 찍힌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특검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소형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촬영하는 기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선옥 여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완벽한 일상에 끼얹어진 먹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선옥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성난 위험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단 한마디로 그녀의 위선을 찢어발겼습니다. 이태성 특검팀 소속입니다. 귀하를 임신부 상해, 재개발 보상금 횡령, 주민 강제퇴거 관련 협박 및 위증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혐의의 목록은 시어머니의 화려한 사회적 지위 아래 숨겨져 있던 악취나는 뿌리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선옥 여사는 그동안 동네와 교회에서 성실하고 헌신적인 권사님으로 통했습니다. 그녀가 내뿜는 정갈한 비누 향기와 우아한 옷차림은 그녀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고 그녀의 은밀한 서재와 금고를 열자 모든 것이 까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는 치밀했습니다. 첫째,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게 이주를 강요하며 내뱉은 섬뜩한 협박 음성 녹취록. 그녀의 우아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갑고 악랄한 실체가 전국에 송출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둘째,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해 만든 가짜 계약서와 유령 회사 장부. 셋째, 심지어 교회 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세탁한 흔적들. 경건함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진 추악한 거래들이었습니다. 선옥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위선이 벗겨지는 순간 온몸에서 땀 냄새와 공포의 미각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시청자에게 충격을 던지는 한 줄의 자막이 화면 하단에 선명하게 떴습니다. 속보 임신 7개월 며느리 폭행한 건물주 어씨, 알고 보니 국토부 특검 책임자의 사위집. 신분의 역전이었습니다. 재개발 이권을 등에 업고 며느리를 멸시했던 건물주 집안이 이제 그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 책임자의 가족에게 도덕적이고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도덕적 아이러니는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선옥 여사는 수사관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넋을 잃은 채 서 있는 남편과 아들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표정은 무너진 성벽처럼 절망적이었고 그 파열음은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이 강력한 반격 앞에서 시댁이 다시 어떤 반격을 가해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의 건조하고 묵직한 공기는 선옥 여사 60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증언대에 서서 초라하게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법정의 배심원들을 향해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오해한 겁니다. 라며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동정표를 얻으려 했지만 증거의 냄새는 그녀의 눈물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객관적이었습니다.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들은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복도 CCTV 영상은 며느리를 난폭하게 미는 선옥 여사의 행동을 차가운 흑백으로 기록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는 임신 7개월 차의 며느리가 입은 신체적 상해를 정확히 증명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교회 회계장부의 끈적한 자금 흐름은 그녀가 성실한 권사라는 가면 아래 숨겨온 부도덕한 행위들을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판결은 냉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부 상해와 다수의 경제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선옥 여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대규모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명성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그녀가 누리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격렬한 파열음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다음으로 증언대에 선 사람은 남편 지우 35씨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던 초기의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는 거짓 진술 때문에 위증죄 직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특검 책임자인 장인어른 이태성 팀장의 존재는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증언대 위 조명 아래서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진 지우 씨는 숨막히는 압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쓴맛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께서 맞습니다. 제 앞에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단에서 밀쳤습니다. 제가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그의 떨리는 고백은 법정 안에 깊은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지우 씨의 직장에서는 그의 사회적 무리를 이유로 즉시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촉망받던 엘리트였던 그의 경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는 그의 등 뒤로는 동료들의 동정보다 멸시와 차가운 뒷말만이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시댁의 몰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옥 여사가 자랑하던 아파트와 재개발 이권이 얽힌 건물은 불법 대출과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서 즉시 압류되었고 곧이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부와 특권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언론의 문매와 성도들의 거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선옥 여사를 공식적으로 제명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소중했던 두 가지, 즉 재물과 명예 모두를 잃은 것입니다. 수진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덤덤하지만 단호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선택했고 법원은 폭력 피해자인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측의 위자료,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그리고 뱃속 아이의 양육권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댁에서 겪었던 수모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도둑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폭력에 맞선 피해자이자 정의를 증언한 사람으로 사회적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녹아내리며 묵직한 안도감과 해방감이 따뜻한 햇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새롭게 얻은 평온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36씨는 아버지와 함께 설립한 연두나무 재단 근처의 작은 전셋집에 머물렀습니다. 따스한 노란색 햇살이 집안 깊숙이 스며들었고 갓 칠한 듯 깨끗한 흰 벽과 소박한 원목 가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풋풋한 나무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 시댁의 차갑고 공허했던 대리석 바닥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생동하는 삶의 리듬이었고 수진 씨에게는 치유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품에 잠든 딸 박연두 10개월, 친정성을 따 이연두로 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말랑하고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는 손길에서 깊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늦게라도 끝까지 딸 편이 되어준 아버지 이태성 63씨의 굳건한 지원과 법적 절차를 통해 얻어낸 명확한 정의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시어머니 남편에게 버림받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주거 약자들을 돕는 비영리 기관의 대표였습니다. 연두나무 재단은 재개발로 억울하게 쫓겨난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임시주거, 그리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 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정의로운 복수는 개인의 복수를 넘어 사회적 시스템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시니어 세대에게까지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재단의 1호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상담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묵직한 금속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문 하나가 굳게 닫혀버렸던 과거 칠파트의 눅눅하고 축축한 절망감이 순간적으로 목끝을 울컥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으로 얼룩진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자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과거의 문 대신 앞으로 열어줄 수많은 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한 결의가 담긴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문 하나만 열렸어도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문을 먼저 열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닫았던 문을 그녀는 이제 세상의 약자들에게 활짝 열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재단을 찾아온 첫 내담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대 쪽방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옷에서는 햇볕에 바래고 먼지가 엉긴 퍽퍽하고 고단한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수진 씨를 보자마자 터져나오는 설움을 참지 못하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 것 사연 들어주는 데가 아직도 있냐고요. 수진 씨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세상의 무게를 견뎌온 할머니의 거칠고 야윈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감싸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촉감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수진 씨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상담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뒷모습을 비추며 끝을 맺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묵직한 여운이 남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나도 저렇게 새 출발하고 싶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간단하고 힘 있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정의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한때 전부였던 믿음이 처절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명예, 사랑,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승부. 우리가 알고 있던 해피엔딩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단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충격적인 반전의 실체를 지금 확인하세요. 돈, 명예, 사랑,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승부. 우리가 알고 있던 해피엔딩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정의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한때 전부였던 믿음이 처절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